비아쌤의 좌충우돌 수업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20년을 압축하려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좀 중구난방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학교 생활이라는 것이 원래 좀 중구난방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담임을 맡다 보면 온갖 일들이 생기고 그 와중에 수업을 해야 하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고 또 업무 처리를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노라면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대체 내가 뭘 하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일수록 더욱더 수업을 꽉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일은 교사를 소진시키지만 수업은 교사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청소년들과의 만남 그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그런 재능은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생들이 힘들거나 버거울 때도 많았습니다. 원래 제가 책 읽기 좋아하는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거든요. 사회성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초임 때는 남들보다 조금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교과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교 생활이 힘들고 또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지칠 때도 위대한 작가들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사상과 철학, 그들이 전하는 인간적인 감동,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제 마음에 빛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빛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교육학자 존 듀이는 교과를 인류의 경험이 압축된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압축된 서술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딱딱한 논리체계로 다가가기가 쉽죠. 그래서 듀이는 교사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는 그 딱딱한 논리적 서술 속에 감춰진 원래 그 지식을 처음 만든 사람이 느꼈던 호기심, 탐구심, 열정, 감동 같은 걸 복원하는 거라고요. 사회든 과학이든 역사든 음악이든 모든 교과에는 인류의 경험이 담겨 있고 진보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죠. 저는 이제 학생들과 얼굴만 봐도 통하는 20대가 아니라 점점 거리도 멀어지고 세대 차이도 나는 40대 중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곧 50대가 되겠죠. 이런 제게 교과는 새로운 의미를 띱니다. 학생과 저를 연결해주는 생명줄이 교과더라고요. 인류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인류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작업은 제가 솔직히 정년까지는 자신 없지만 앞으로 몇 년은 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교과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교실에서 여러분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업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할게요. 수업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의 강의 주제는 빛깔 있는 수업 디자인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전공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업 방법보다는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수업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가 수준과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가볍게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빼고 더하기, 구체적인 교과서 재구성 실천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구글 설문지에 적어주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교육과정은 교과라는 드넓은 숲을 탐험하는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 교육과정이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는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 학년 수준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국가 수준과 교사 수준에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 수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자아정체감이 있는 자주적인 사람,
기초학력 위에서 생각을 다양하게 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적 소양이 있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이 있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네, 주체적인 개인이면서도 공동체 의식이 있고 문화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주시민입니다. 국어, 영어,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이 모든 교과목은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전체적인 목표 아래서 각 교과목에 좀 더 세부적인 목표가 있죠. 그럼 그것과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언어생활 및 문학 향유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국어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학능력시험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목표와 학교 현장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겁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지만 교과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지식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이를 실현하려는 목적의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지만 현장에서는 각 교과의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국어의 경우에도 분절된 기능과 세분화된 성취 기준에 따라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고요. 또 선다형 지필평가 비중이 여전히 커서 다루는 주제와 질문의 수준이 단편적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인데요. 분절된 기능이란 통합적인 언어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으로 쪼개어 가르치는 걸 말하고요. 세분화된 성취 기준이란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다, 비유와 상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잘게 나누어진 목표를 말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려는 수업은 아까 말한 국가 수준의 목표, 교양 있는 문화인, 자주적인 인간, 공동체 의식이 있는 인간 이런 사람을 기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 못지않게 교사 수준 교육과정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노력을 할 때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너는 교육과정은 언제나 복잡한 대화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을 연구한다는 것은 각 교과의 학문적 지식뿐 아니라 학습자의 심리와 발달 단계, 사회적 필요성과 개인적 요구, 학습자의 생활 환경, 국가 정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수업을 한다는 것은 늘 각 교과 지식과 이 학습자의 이 단계, 발달 단계와 또 우리 사회의 필요성, 또 개인적 요구, 또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 또 우리 국가 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좋은 내용, 의미 있는 내용을 가려 뽑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구체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빼고 더하기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어떤 단원을 더 깊이 있게 가르치려면 기존의 교과서에서 무언가를 덜어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확보되죠. 덜 중요한 것을 빼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채워 넣을 수 있죠. 제가 소개할 것은 교과서 재구성 방법인데요. 교육과정 재구성의 여러 단계 중에서 교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과서 전체를 재구성해서 수업을 하는데요. 먼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좋은 글을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읽은 글 중에서 어떤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특히 교과서 작품 중에서요. 저는 학생들이 10년 뒤에도 기억할 만한 그런 좋은 글을 읽히고 싶거든요. 그래서 글을 신중하게 뽑습니다.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문학사적 가치고요. 하지만 어려우면 안 되죠. 그래서 청소년의 흥미와 발달 단계도 고려합니다. 시민적 정체성을 키워줄 수 있으면 좋고요. 좀 생각을 다양하게 확산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르고 또 역사적 감각, 공공성에 대한 감각을 고려하고요. 예술 및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다룰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고려합니다. 이런 가치들이 골고루 건드려질 수 있는 글들을 가려 뽑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글과 제가 참고로 더 보충해서 넣는 글을 보통 7:3 또는 6:4 정도로 배치하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교과서 글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가독성이 좋거든요.
글자도 크고 또 그림도 있고 이래서 제가 프린트한 자료보다 좀 보기가 예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과서 글을 많이 뽑고자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또 교과서가 마음에 좀 덜 들 때는 또 보충이 좀 비중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배치하면 조금 제가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 원칙은 주제 중심 수업입니다. 이 경우에 텍스트와의 깊이 있는 만남, 화두가 있는 질문과 창조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첫 번째, 조각글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텍스트를 주제 중심으로 엮어서 단원을 재구성하는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불행한 시대의 선각자들이란 주제로 윤동주, 김구, 한용우 선생의 글을 같이 공부하는 것과 같죠. 두 번째, 학생들의 현재 경험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글을 좀 더 깊이 해석하려면 그분의 생애를 알아야 되죠. 그렇게 교과서 글만 다루는 게 아니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보완합니다. 세 번째, 얇은 질문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글을 읽고 좀 더 다양하고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 대화, 면담, 협업의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수동적 수용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와 창작 활동으로 마무리합니다. 요즘 컨텐츠가 중요한 세상이죠. 다음으로 구체적인 교과서 단원 재구성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요약하며 읽기라는 대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소단원으로 A, B, C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와 B와 C 글은 주제와 소재 면에서 전혀 서로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단지 요약하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 세 편의 글을 그냥 이것저것 가져온 거죠. 이런 걸 성취기준 중심으로 편성된 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왜 타시나요? 단지 페달을 밟고 몰 수 있고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이런 기능을 위해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기능은 물론 있어야 되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바라본 즐기는 풍경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단원을 이렇게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교과서에 없는 내용으로 세상을 읽다 지역사회 이야기란 단원을 새로 편성했고요. 그래서 요약하기뿐 아니라 정체성,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역사적 감각, 창의적 사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는 단원을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글 독도에는 무엇이 있을까는 교과서에서 그대로 가져왔고요. 네, 독도 정도는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충으로 우리 동네 시지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글을 가져오고요. 또 우리 고장 대구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글을 가져오고요. 또 대구 작가 작품을 읽는 시간도 마련하고 마지막 창작 활동으로 지역 속의 글쓰기와 지역을 소개하는 동영상 만들기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중에 글을 읽는 중에 요약하기라는 활동을 넣어서 요약하기는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단어는 요약하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요약도 하고 글도 쓰고 매체로 표현도 하고 하는 많은 기능들을 익히면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주제, 우리 고장을 이해하는 주제를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수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세상을 읽다 지역사회 이해하기 단원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독도엔 무엇이 있을까는 생략하고요. 우리 동네 시지엔 무엇이 있을까부터 보겠습니다. 동네를 알려주는 글을 좀 두루 찾아보니 두 편의 글이 적합했습니다. 둘 다 기사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글은 시지 지명의 유래, 동네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글은 여기에 1500년 전에 유물이 출토됐거든요. 그래서 고대엔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동네의 역사를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두 편의 글을 요약을 하면서 우리 동네의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동네 지도에서 명소를 맞추는 퀴즈를 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도 저도 지도를 그리면서 새로 발견한 것들이 있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우리 동네에 뭐가 이렇게 많았나 싶은 거죠. 미술관, 도서관 같은 문화적 장소, 그리고 천일산, 매우천, 욱수골 같은 자연 환경도 담고요. 그리고 지역의 유명한 학교, 그리고 사직단, 고산서당 같은 역사적 명소까지 두루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이제 가깝게 갈 수 있는 인근 지역까지 담아서 지도를 만들었고요. 보시면 고분군도 있고, 곽재우 장군 동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나오는 여러 장소 중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곳 한 곳을 택해서 자료 조사를 더 해옵니다. 이때도 요약하기 활동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학교에 와서 이렇게 개요를 작성한 뒤에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7살까지는 울산 무고동에 살았다. 아빠 회사가 울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거다. 7살이 끝날 무렵 공부 때문에 대구로 이사 왔다. 아빠는 울산에 계속 살고 있고 주말마다 본다. 그래서 8살부터 시지에서의 삶이 시작됐다. 처음엔 헷갈렸지만 살다 보니 울산보다 대구가 훨씬 편한 것 같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시지동엔 오랜 역사가 깃들어 있다. 과연 그 역사는 무엇일까? 고려 조선시대 때 지방으로 출장하는 관원이나 과객들이 이용하도록 전국 주요 길목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진왜란 후 거릿집으로, 이건 주막입니다. 주막으로 바뀜에 따라 원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대구의 대표적인 원은 시지원이다. 때맞춰 도착해야 한다는 의미로 시지라고 했는데 원의 성격과 역할에서 유래됐다. 시지는 예부터 서울부터 부산까지를 잇는 국도가 지나는 교통요지였다. 현재 시지라 부르는 지역은 고산 1, 2, 3동이다. 담티고개를 넘어 4월까지 이어지고 4월을 넘으면 경산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시지를 급성장하게 한 것이다. 나는 경산 조영동에 있는 고분군에 관심이 있다. 위치는 경산이지만 지나가다 가끔씩 본 것 같기도 하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 고대 삼국 가야 때 붙어 있었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소유하는 곳이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가야에 안반 굴착 덧널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등이 발굴되었다고 한다. 금동관과관식, 은재관식 등등등등등등이 출토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인데도 속에 숨겨진 역사와 역사적 장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던 것 같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런 역사가 숨어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돼서 시지에 더 관심이 가게 됐다. 앞으로 과거에 시지에 유명했던 곳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것뿐이지만 숨겨진 역사를 더 알고 싶다. 네, 중학교 1학년의 생각이고요. 이어서 우리 고장 대구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대구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 자료조사를 해오고요. 네, 괄호를 다 채우면 요약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에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 명소를 찾아보는데요. 네, 대구에는 근대골목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근대골목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에 대한 자료조사를 좀 더 해서 글쓰기 활동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대구는 나에게 보물섬 같은 곳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인 만큼 대단한 명소도 많은 대구는 그야말로 완벽한 보물섬이다. 이러한 대구의 옛 이름은 달구벌이라고 한다. 넓은 평야라는 의미를 가진 멋진 달구벌. 대구에는 어떤 굉장한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 작게는 시지의 고산도서관부터 대구 도심의 이성화고택, 동성로, 김광석 거리, 3일 만세운동길, 대구 근대로, 양령시, 여러 역사 박물관, 아트홀센터 등 대구의 빛나는 역사를 간직한 명소가 참 많다. 하지만 나는 대구의 명소 중 서문시장을 추천한다. 서문시장엔 무엇이 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자. 서문시장을 보통 동네 시장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선 크기부터 다르다. 서문시장은 총 5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400여 개의 상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 시장이다. 다양한 먹거리부터 생활필수품 그리고 한복까지 모든 것이 있는 서문시장은 외국인이 뽑은 대구 최고의 명소가 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서문시장의 역사를 알게 되면 더욱 놀라게 될 것이다. 서문시장의 역사는 조선 중기부터 전해 내려온다. 대구광역시 최대 재래시장인 이유인 듯한 긴 역사다. 하지만 서문시장에서도 3번 동안 큰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가의 대다수가 불에 타는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멋진 시장으로 일어선 서문시장은 그야말로 대구의 다이아몬드다. 이런 멋진 서문시장을 가진 대구는 정말 멋진 곳인 것. 예, 중학생이다 보니까 좀 같은 말 반복이 좀 많네요. 나는 경산에서 온 지 겨우 반년 정도 되었지만 벌써 멋진 보물을 많이 찾은 것 같다. 계속해서 명소를 찾아다니며 대구란 지역을 깊이 이해하고 고유한 멋을 느껴보고 싶다. 네, 학생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곳을 좀 찾아서 이렇게 글을 쓰도록 하면 좋아하는 장소가 다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요약하기 활동도 이루어지고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네,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네, 글쓰기 활동이 끝나면 이제 모둠 활동으로 협업으로 네, 조를 짜서 이제 지역 속의 동영상을 만드는데요. 그건 학생들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네, 초상권 때문에 네, 여기 올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했던 활동 한 가지를 더 소개할게요. 교실에서 여는 북카페인데요. 지금 교과서에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 해서 독서 활동이 있거든요. 1학기에는 서평 쓰기를 했는데 2학기에는 모둠별 협업도 좀 하고 또 책을 소재로 가볍게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책을 홍보해줄 홍보대사 6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카페 주인인데요. 교실에 테이블 6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앉아요. 다른 친구들은 네, 교실 뒤편에 나와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카페를 찾아가는 거죠. 네, 한 카페에 좀 사람이 많이 몰리면 가위바위보를 하고요. 1시간에 3개의 북카페를 네, 방문하도록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앞서 미리 관심 있는 책 3권을 찾아보고요. 네, 이 친구는 시간을 파는 상점, 25년간의 수요일, 로봇시대 인간의 길을 골랐고요. 또 이 친구는 또 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이런 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화라고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카페에서 질문을 하도록 했는데요. 네, 질문 예시를 미리 이렇게 주고요. 또 카페에 참석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미리 적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보시면 이 책에서 다루는 소재는 시간인데 넌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 책을 왜 읽기로 했어? 미래 로봇과 함께 살 텐데 이 책에 나온 로봇 중에 넌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고요. 네. 카페 활동 중에서도 이렇게 메모를 하도록 합니다. 한 카페를 방문하고 나면 간단한 질문과 대답, 또 친구들이 질문한 것과 친구들이 대답한 것도 이렇게 메모를 하고 다음 카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1시간에 3개의 북카페를 방문하는 거죠. 북카페 활동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 소감을 작성합니다. 책 안내를 제일 잘한 사람, 가장 좋았던 질문, 내가 더 읽고 싶은 책 전체 소감을 가볍게 적는데요. 수행평가 활동이 아닌데도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책 안내를 제일 잘한 사람의 이유는 책을 빠지지 않고 다 읽고 설명을 잘해줬고 질문을 잘 답변했다. 또 간식을 줬다. 좋았던 질문의 이유는요. 나는 이 질문이 이 책의 중요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전체 소감은요. 내가 몰랐던 걸 알 수 있어서 재밌었고 다음에도 하고 싶다. 네, 무거운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해줬고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좋았던 질문은 친구 말을 잘 듣고 질문을 한 게 티가 났다. 전체 소감은요. 친구들과 책에 대해 대화를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좋았고 또 읽어보지 않은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고 발음도 또박하게 잘 말했다. 네, 질문을 아주 구체적이고 진짜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것을 했다. 네, 전체 소감은 누가 말을 잘하는지 알게 됐다. 재밌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주제였지만 책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질문에도 정성스럽게 설명해줬다. 네, 좋았던 질문은요. 인류학 보고서라는 책은 딱히 인상 깊은 부분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은근 재밌고 신기한 부분이 많았다. 소감은 관심 없던 주제에 관심이 생겨서 좋은 경험이었다. 또 하고 싶다. 네, 책 안내를 제일 잘한 사람은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해온 티가 났다. 좋았던 질문은요. 주제에 맞는 독창적인 질문을 했다. 예시에 없는 독창적인 질문을 했다. 전체 소감은요. 살짝 핀트가 엇나간 답변도 있었지만 어쨌든 열심히 책을 알리는 홍보대사 친구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생각보다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서 즐거웠다. 네, 책 안내를 잘한 사람은 로봇 시대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설명을 잘했다는 것 같네요. 좋았던 질문은 로봇 시대가 곧 열릴 현실에서 충격받았던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다. 네, 이 과정이 흥미로웠다. 책 내용과 줄거리를 적당하게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질문을 했을 때 경청해서 들어주고 친절하게 답변해줬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말했다. 네, 좋았던 질문은 자신의 생각을 질문으로 친절하고 바른 자세로 질문해서 듣는 사람도 듣기 좋았고 질문이 적당하게 좋았다. 이 책의 줄거리를 한 줄로 말하면 이라는 질문이 와닿았다. 네, 줄거리를 듣고 난 후 책에 관심이 가기도 했다는 소감이 있네요. 전체 소감을 몇 개만 더 볼게요. 카페를 해서 정말 재밌어서 정말 좋았고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책을 읽어서 가장 좋았다. 다음에 또 하면 정말로 좋겠다. 또 해주세요. 설명을 엉뚱하게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질문도 받아서 좋았다. 내 카페에 민성이를 앉힐 수 있었지만 내가 간식이 없다는 이유로 오지 않아 아쉬웠다. 친구들이 책을 설명하고 그걸 들어보니 이해가 잘 됐다. 다음엔 또 영화 카페나 다른 종류의 카페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책을 읽어보고 싶다. 간식 있는 조로 몰려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재밌고 질문을 억지로 하는 친구들도 재밌었다. 네, 의무로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책을 설명했는데 그전엔 너무 떨려서 망설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었고 내가 읽은 책을 소개해주니까 뭔가 기분이 좋았고 친구들도 잘 이해해준 것 같아서 좋았다. 책에 대한 거라 생각보다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설명을 잘해주고 요약을 잘해주고 맛있는 걸 먹어서 좋았다. 또 하고 싶다. 질문을 하거나 줄거리를 요약할 땐 간략히 그리고 핵심 내용을 잘 짚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읽고 싶은 책의 줄거리를 알게 되어서 재밌었다. 네, 이런 활동을 하니까요.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중에 스스로 뭔가를 깨닫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판단하게 되는, 스스로 판단력이 생기는 이런 활동을 앞으로도 좀 많이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사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소화한 지식을 가르칩니다. 인격적 지식, 이야기적 지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교사가 곧 교육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교사의 지적 관심, 흥미, 가치관, 삶을 대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수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식은 인격적인 거죠. 그러므로 교사이기에 앞서 생활인으로서 여러분이 자기 삶을 건강하고 풍부하게 가꾸어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독서,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 그리고 좀 더 넓은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강의의 마지막 순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질문을 제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봤는데요. 맨 처음 다룰 것은 현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걱정이 느껴지는 질문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수업을 하면서 학교 폭력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 학생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학생 간 폭력은 아니지만 최근 동아리 시간에 제가 핸드폰을 제지했을 때 의자를 발로 차는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학생이죠. 그런 경우에 일단은 교사가 어떤 경우든 침착하고 냉정해야 됩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 그리고 전체 학생이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상황을 진정시킨 뒤에 문제 학생을 따로 불러서 대화를 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나 상담실 등 관련되는 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학생마다 상황마다 대처법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이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는요. 한 가지 힘든 일이 아니라 학폭이든 여러 사건이든 힘든 일들이 연달아 계속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가 힘들었고 또 직장 생활의 고비였던 것 같은데요. 극복법은 동료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도서관에 가서 현장 교사들이 쓴 책을 다 읽어본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문제는 저만 겪은 게 아니라 앞서간 분들이 다 이미 겪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읽는 것이 위로도 되고 치유도 되고 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 지치고 소진될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땐 저는 연수 휴직을 해서 재충전을 해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네, 교사에게는 다양한 휴직 제도가 또 장점이죠.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수업에 참여를 안 할 경우에 지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먼저 3월 첫 시간부터 선생님의 수업 규칙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1년 동안 그 규칙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로 1차 경고합니다. 말로 경고해서 안 되면 시를 외우게 한다거나 과제를 내거나 또 방과 후에 남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쓰고요. 그래도 안 되면 학부모와 상담하거나 또 학생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다른 방법들이 있죠. 그렇게 단계를 밟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학생도 물론 있죠. 네,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00% 해결은 되지 않지만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적절한 해결법을 찾는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을 안 듣고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선생님 혼자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학생은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거든요.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언제나 상담실, 학생부와 소통하시고 또 교무실에 연락도 하시고 이렇게 학교 전체가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소년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문제인데요. 저도 TV나 뉴스를 보면서 심각한 범죄를 보면 처벌이 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만들고 폐지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경찰, 법원, 또 이 관련 사례 분석, 또 관련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인 접근과 그분들의 연구와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좀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교사라는 직업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한번 볼게요. 이전까지는 교사의 업무 대부분이 수업 진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담당 업무와 학급일 처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 현장에서 수업 진행과 담당 업무 처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경우는요, 학교마다 그리고 또 내가 맡은 업무마다 달라져서 해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담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쏟는 게 아니라 신경이 많이 쓰이고 에너지 소모가 많고 또 감정적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과 담임 업무는 글쎄 한 5대5 정도 될까요? 만약 이때 다른 업무가 많다면 수업과 업무의 비중이 심할 때는 2대8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업무가 좀 편안한 업무를 맡고 또 우리 반이 좀 말썽을 안 부리고 좀 좋은 반을 맡았을 때는 또 수업이 또 7대 다른 업무가 3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올해 힘든 반을 맡았냐, 좀 편안한 아이들을 만났냐, 힘든 아이들을 만났냐, 그리고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냐에 따라서 좀 해마다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의 업무를 좀 줄이는 거는 확실히 필요하죠. 교사라고 하면 대부분 방학 때도 쉬고 공무원 중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네. 적성에 맞으면 좋은 직업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그래도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고 이 세상에 좀 작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무원 중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또 적성에 맞는 분들께는 다른 직업이 훨씬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네, 20, 30대는 또 학생들과 좀 즐겁게 어울릴 수 있어서 교사가 좋은 직업일 수 있지만 글쎄요, 50대 이후에는 일반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이 정도로 할게요. 방학 때 학교에서 하는 일보다는 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초임 때는 학기 중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방학 때는 진짜 그냥 여행을 가거나 그냥 쉬었습니다. 다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휴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경력이 늘어서 좀 여유가 생겨서 방학 때는 다음 학기의 수업 계획을 다 미리 짭니다. 학습지도 미리 다 만들고요. 그래서 한 학기의 학습 내용을 다 짜서 세팅을 하고 한 학기를 시작하니까 훨씬 좀 학기 중에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혹시 교사 생활에 힘든 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힘든 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단 업무가 산만합니다. 저희가 학생도 만나고 수업도 하고 다른 업무도 하고 업무가 너무 잡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상이 좀 산만한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인데요. 그런데 사실 모든 직업이 다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직업이 더 힘들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 힘든 점이 있고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업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 교육과정에 만족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과정이란 것은요, 학자들이 수십 년간 다듬어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면 처음에는 교육과정을 잘 읽어보시고 교과서대로 수업을 한번 쫙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몇 차례 하다 보면 교과서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 한두 개를 여러분들이 고쳐가면서 점점 고치는 게 많아지면서 그렇게 여러분만의 빛깔 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기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 방식의 발전 및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교육 방식의 변화에 필요한 교사의 자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또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아쉽지만 대답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답할게요. 지금 가장 큰 변화는 교사의 수업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공개될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빨라진 거죠. 교사의 수업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필요한 교사의 자질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표정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연결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만남의 장에서 교사가 튼튼하게 서기 위해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교육 방식과 교육 방법에 앞서 건강하고 행복한 어른으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사의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걸 노력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볼게요. 먼저 발음과 발성인데요. 이건 저도 노력하지만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건 유튜브에 보시면 전직 아나운서들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지은 씨 채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도움을 받으시면서 발음과 발성의 훈련을 좀 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스토리텔링이란 기승전결,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려면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글을 쓰면서 시작과 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몇 번 써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평소에 책을 읽고도 감상문을 써보고 또 기록을 하시고 이렇게 꾸준히 평소에 글을 좀 쓰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차가 다를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족한 학생들이 항상 한 반에서 몇 명 있는데요. 저는 개별 지도를 합니다. 네, 글을 쓸 때 교실을 돌면서 좀 못하는 친구들은 옆에서 연결하는 문장을 불러주거나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지를 이제 다 학습을 한 뒤에 받았을 때 통과가 안 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학생들은 다시 두 번 하도록 시키거나 통과될 때까지 그렇게 다시 개별로 불러서 100% 완벽하긴 아니지만 그렇게 검사를 하면서 또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따로 불러서 지도를 합니다. 매시간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 수업을 제외하고 교사가 해야 하는 일 등 무척 많은데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은. 근데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꼈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느꼈고 여러분들이 즐거웠던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걸 배웠을 때요. 그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잘 전달됩니다. 마음과 마음은 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 내용 중에서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이 많으면 그것들이 잘 전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일단 재미가 있어야죠.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 집에 가서도 스스로 더 찾아보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적인 즐거움을 맛보고 그것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체성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고 언어로 자기를 성찰하는 힘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다양한 글을 접하고 다양한 세계를 만나면서 기존의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지평에서 자기를 튼튼하게 세우면 좋겠죠.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물론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늘 학생의 기존 경험을 점검하고요. 여행에 관한 글을 읽을 땐 어디를 평소에 여행했는지를 다 찾아보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하고요. 책을 읽을 때도 기존에 어떤 책을 읽어왔는지를 꼼꼼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여기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강의도 시로 끝맺을까 하는데요. 저는 한국 문학을 제일 좋아하는데 관련 내용을 찾다 보니 또 외국시가 되었네요. 그리스 시인 콘스탄티노스 카발피스의 시의 끝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타카는 오디세우스의 고향인데요.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를 향해서 긴 모험의 여정을 떠나죠. 저는 이 시가 우리 모두를 위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이타카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시면서 그 길에서 지혜를 선물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타카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라.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너의 운명이니. 그러나 여정을 서두르지는 말아라. 오랜 세월이 걸리면 더욱 좋으리. 길 위에서 너는 이미 풍요로워졌으니 이타카라는 목표가 너를 풍요롭게 해주길 기대하지 마라. 이타카는 너에게 아름다운 여행을 선사했고 이타카가 없었더라면 내 여정은 시작되지도 않았으리. 이제 이타카는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설령 그 땅이 불모지라 해도 이타카는 너를 속인 적이 없고 길 위에서 너는 현자가 되었으니 마침내 이타카의 가르침을 이해하리라.